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순서는 국내 뉴스부터 먼저 편집을 해봤습니다. 상법이냐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뜨거운 감자 부상한 주주보호 논의, 정채희 기자가 환경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갈등 해소도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필요조건 논리로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보호를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충실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사충실 의무 이행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온 내용은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 전환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편 주주보호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적 분할 합병 핀셋 조정 인정은 해야 한다. 물적 분할 합병 핀셋 조정 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CD의 왜냐하면은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견해인데요. 전체 주주를 위한다는 상법 개정 민주당의 취지에 대해 필자는 이미 차라리 협동조합법으로 접근하라고 비판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1원 1표이고 협동조합은 1인 1표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라고 강제하는 법을 차라리 오히려 만들어라. 너희들이 전체 주주를 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큰일 날 것 같다는 걸 느낀 모양이에요. 금융자본이란 게 5년 내지 10년 내에 사업 정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MBK 고려하연 인수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수민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했을 때 중장기 차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오히려 있을 수 있지 않나 걱정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법만 개정해도 충분히 민주당이 우려하는 주주보호 가치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트럼프 취임도 전 외교 관세 폭탄, 제 살 길만 찾는 한국 정치. 성재영 기자가 뉴델리에서 보도했습니다. 취임 첫날 멕시코, 중국, 캐나다 대상 관세부가 행정명령 예고, 오랜 우방 USMCA도 무력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심화 우려, 대미 수출 감소 현실화에 대중 압박 따른 경제 성장률 후퇴 전망도 이미 여러 번 동일한 내용들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스톰에도 정치판은 내분과 대정부 공세만 몰두한다. 미국이 8번째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에 대한 이런 것도 통계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국내 정치판이다. 게다가 민생을 살피는 법안을 미뤄두고 이사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총주주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죠.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처가상간을 태우겠다는 형국이다.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해 다 함께 나서야 다가오는 관세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안경이나 고쳐 쓰고 자빠졌다는 그 사진을 게재했네요. MBK 고려연 인수 겨냥 갑분 금산분리 꺼내던 이복현 원장 김보라 기지가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복형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집의 부작용 언급 이미 그 앞에 얘기했으니까 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MBK 고려연 주주가치 훼손 우려 이복현의 이례적 발언이라고 다른 뉴스 김익환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집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산업은 앞으로도 2 내지 30년 동안 중장기적인 비전을 내다보고 육성돼야 되는데 MBK와 손잡고 고려 인수를 시도한 영풍도 문제고 영풍의 분식 회계를 포착해서 이번에 그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그 적대적 인수합병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분율이 지금 영풍 MBK 그 연합이 지분율이 더 많다는 게 문제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게 최대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풍정밀도 고려하여 장내 매수 나선다. 이충희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영풍 MBK 파트너스와 표대거를 앞둔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 활용에 400억 규모 고려아연 지분 추가 장내 매수에 나선다. 이 공시된 내용을 봤는데 그 인수하는 게 양수 예정일자를 11월 내년도 11월 27일까지 또 해놨어요. 그 외형상 중소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400억 규모 동원도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은 일단은 그 자회사가 모기업의 그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인수하면 약 0.19%를 추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제리코 파트너스와 최 이장 일가 등 특수관계 지분을 모두 합하면 이들의 영풍정밀 총 지분율은 70.27%니까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는 추후 영풍 MBK 파트너사의 표대길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이 제목은 공시된 제목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이소 심사원을 하면서 영풍정밀도 심사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실질적 자회사이므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 영풍이란 이름이 들어간 사명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헷갈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영풍정밀 사명을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 기술재 유선이 그 프로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뭐 KG 프로라든지 어떻게 적당히 좀 영풍정밀 상호를 이번 참에 좀 바꾸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 충정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풍정밀을 아끼는 입장에서. 고려연 임시주총 앞두고 MBK 영풍 시세 조정 의혹 재조명 김승현 기자가 뉴스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려에는 앞서 2차례 MBK 영풍의 공개 매수와 관련해 수상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며 시세 조정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MBK 영풍의 고려엔 지분 인수 등의 법적 하자 등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려엔이 제기하는 시세 조정 의혹은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14일 거래다. 2시간 만에 최고가 대비 5% 하락했고, 또한 당시 주가 차트를 보면 4차례에 걸쳐 특정 시간에 매도량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주가 하락 배경에 대량 매도가 있었고, 이 매도 행위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고려엔 측의 주장이다. 일반 주주 입장이라면 공개 매수에 응해 주식을 주당 83만 원으로 MBK 영풍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데, 차트에 등장하는 대량 매도자는 이익을 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주가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는 게 고려엔이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사람이 그 MBK의 부사장이고, 이 머리 흰 사람은 강성도 사장이라고, 영풍의 그 임원 명단을 보니까 등기 대표이사는 그 박영민 씨라고 돼 있는데 동갑내기예요. 저보다는 5년 어린 애들인데,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어쨌든 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머리가 벌써 바짝 쉬어가지고 5년이나 어린 친구가, 그리고 또 비등기 이사로 돼 있으면서 어떤 재무통으로 그 회사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강성도라는 사람이. 좀, 이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좀 불쌍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얼굴 표정도 항상 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고, 뒤에 그 이 장씨 오나가한테 참 많이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은 것들, 멕시코에 대한 중국 투자, 피터 자이안 11월 28일 뉴스레터인데요. 이 뉴스레터는 실제 방송의 일주일 후에 무료로 공개되는 겁니다. 멕시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TV를 바로 끄시고 산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꾸 중국이 뭐 제2의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중국은 갔어요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중국 시스템은 쇠퇴하고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쇠퇴하고 있다. 뭐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죽이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산업 인력이 지금 없다. 한자녀 정책 때문에 더 이상 그 경제 규모를 이끌어갈 만한 산업 인력들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때문에 중국의 쇠퇴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로, 근본 원인은 중국 자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미국이 자체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생각의 실험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위증교사로 함순 돌리던 이재명, 김인섭발 후폭풍의 사법리스크 재점화, 김상진 유데일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 됐다. 대법 74억 가서식당 사업권 부정수수 인정, 김인섭, 이재명 정치적 교분이 있어 이의 최측근 인사, 법조계 이재명 대장공 백현동 재판에도 역량 불가피,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법 정바울, 김인섭, 정진상 청탁 인정. 정진상이라는 친구가 그 민주당 어떤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백현동 개발소 성남 도계공 배제 승인 200억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스스로 검토해 변경. 이재명 재판만 현재 4건, 기소 1건 끝날 줄 모르는 사법 리스크.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로 나왔나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다른 거로는 그 유죄가 선고가 됐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위례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 저는 딴 거보다도 불법 대북 송금이면은 이거 간첩법으로 잡아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니까. 합법이면은 정부가 인정하는 건데,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자기가 정부를 빼놓고 지방정부가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하게 했다? 그거 간첩질이지. 간첩죄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난희 탄핵 폭주,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적 탄핵도 추진. 정다혜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의 원장은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진 사퇴는 없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정부 적폐감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횡포이자 팩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도 지금 진행 중인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검찰의 반발 역시 거센 상황인데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강행 처리를 했다.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답니다. 대통령 거부권 시대를 만드는 민주당이다. 거대 야당이라도 소수 여당과 어떻게 합의해서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다음 차기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텐데 지금 숫자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민주당이 그 독재 정치를 하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독재하는 거지 딴 거 없다. 오히려 소수 여당 정부가 그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독재 항거했다고 발생된 민주당의 그 이력인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장악하면서 저는 입법부를 통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러시아가 모든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스타나 발인데 아스타나는 그 카자흐스탄의 수도에서 그 기자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다시 갖는다면은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파괴 수단, 정확히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타나가 아사달 우리나라 고조선 수도 이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이 건국 신화는 고조선 신화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고대로 가면은 카자흐스탄 민족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는 민족일 것 같습니다. 푸틴은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이전한다면 이는 그들이 약속한 모든 비확산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붕괴 후 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물려받았지만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대가로 협정인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걸 반납을 했거든요. 이 기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들이 기네요. 그 이름이. 미국 중군 인근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핵 추진 공격 잠수함 파견.
이거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담한 조치로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매우 민감한 지역인 괌에 최신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중 하나로 배치하기로 결정. 미네소타라는 이름인데 괌에 배치된 최초의 버지니아급 고속 공격 잠수함이다. 괌에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할 필요성은 에 대해서 소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미네소타 핵 잠수함은 약 140명의 선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잠수함전, 타격전, 정보, 감시 및 정찰 등을 다양한 임무를 지원한다. 괌은 중국 동부 해안과 군사 자산에서 약 1800마일 떨어져 있다. 따라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핵심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된다. 버지니아급 고속 공격 잠수함을 통해 해군은 21세기에도 미국의 해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치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 분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 해군의 어떤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일본 큐슈 가고시마 현 쪽의 미사일 부대 배치, 오키나와의 미사일 부대 배치, 그 다음에 필리핀 북부의 미사일 배치까지 해서 중국의 그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거고요. 더기서 후방에 괌이 조금 더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핵 잠수함 기지로서 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네요. 피닉스, 유령, 가미가제 드론의 탄도가 공중 폭발 포탄처럼 똑바로 날아갑니다. 이 가미제 그러면 자살 드론인데 그러면은 사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직접 들어가서 들이받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쫙 날아가면서 포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지는 장면인데 다양한 유형의 표적에 주의를 기울여 폭발하지 않고 머리를 통과하면서 바로 아래로 공격을 발사하도록 구성한 이런 드론이다 이거예요. 이전에 비밀에 붙여졌던 피닉스 고스트의 가미가제 드론 제품군이 이제 완전히 빛을 발하게 되면서 AEBEX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의 기능에 더욱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로 급파된 피닉스 고스트 가족에 대해 첫 번째 공식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AEBEX는 노던 스트라이크 24-2의 단검, 도미네이트, 디스랩터 등 세 가지 유형의 피닉스 고스트 드론을 도입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서비스 중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다시 활용을 해야지 자살 드론을 하면은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 가미가제라는 이름을 쓰면은 일본이 되게 싫어할 텐데 좀 가미가제라고 자살 특공대인데 가미가제는 이 이름을 바꿔줘야 일본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건 예의상이라도 일본은 이런 거 가지고 왜 항의 안 하나 몰라 지들은. 사진은 100년 만에 가장 많은 11월 눈이 한국을 뒤덮고 혼란을 야기한 것을 보여줍니다. 뭐 우리나라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은 조시아 낸켈 지처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눈보라가 한국 수도를 뒤엎었다고 사진이 밝혔습니다. 이번 눈보라는 1907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1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교통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 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눈이 그치고서 경복궁 한복을 입고 즐기는 또 관광객들의 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눈도 되게 많이 쌓이긴 쌓였어요. 이거는 뭐 서울 시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이 낙엽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이 정도 눈꽃이 필 정도로 많이 쌓였습니다. 시민들이 걷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다른 뉴스에서도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여의도 그 공원에 그 소나무 여기에서 뭐 공 가지고 또 뭐 좀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그 멋있게 사진을 찍었네요. 이것도 이게 이게 고궁이 보이는 쪽에서 시내 모습을 찍은 거고 이것도 여의도에서 어디 찍었는데 여의도에 이런 건물이 있는 데가 국회의사당 쪽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항공 여객기에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것도 좀 사진이 찍혀 있네요. 한국 정치인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물질에 대한 조사 촉구 빅토리아 밀코와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벌채 바이오매스 에스코리아는 소제목으로 민주당의 그 문대림 의원이 우리 정부가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나무 알갱이가 광활한 열대분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은 베트남과 러시아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로 큰 목재 펠릿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AP 인터뷰 요청이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반얀 텀부 레스타리는 연락처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AP는 대주주에게 연락해 의견을 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돈남말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한국전력을 분석을 해보면은 화력발전에 그 우드 펠릿을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천연가스도 그 LNG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욕이 나와요. 사실은 탈원전을 주도했던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우드 펠릿 수입을 가지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XX 같은 자들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그렇게 해도 환경을 위한다면 친환경으로 재정의된 유럽에서도 이제 원자력이 친환경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니들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을 하라고 해야 한국 진짜 너희들이 국가를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면은 이 문대림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은 있어요. 그 취한 건데 그거보다도 이 배의 우드 펠릿이 그 선적된 벌크선에 그거만 인용을 했습니다. 자, 1번 쪽으로 와서 트럼프 다시 네 번째 무슨 시리즈로 내는데 미국이 지경학적 리스크에 스즈키 가즈토라고 니폰 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기 그 스즈키라는 사람이 지정학의 경제학 관점을 더한 지경학 입장에서의 리스크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지정학자 그 피터 제이안도 자기도 지오폴리스틱이라고 해서 지정학이라고 했는데 경제라는 게 정치하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지경학이라는 이름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나 싶기도 해요. 국제사회의 역량, 안전보장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미일한 삼국 협력을 제도화하거나 기타 등등 뭐 이런 쪽들이 쭉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러한 제도나 약속도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1기 이상으로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차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묵관세라고 했는데 이 묵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기업의 역량, 대미국 교역량에 대해서 그 억불인데 이유가 5,611억 불,
멕시코가 4,800억 불, 중국이 4,480억 불, 일본이 1,516억 불인데, 한국은 미국이 얼마나 그 교역량이 되는지, 그 데이터 검색을 해봤는데, 뭐 분기 뭐 이런 건 나와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533억 달러 수출했다는데, 그러면은 한 1,200억 달러 정도 교육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8번째 그 대미 그 무역 흑자국이라며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받을 거라고 아까 그것도 앞서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일본 기업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옛날부터 그 대미 무역 흑자가 세가지고 미국의 그 일본 기업들은 이미 옛날부터 들어갔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멕시코의 관계다. 왜냐? 거기도 부품을 싸게 만들려니까 멕시코에도 또 투자해가지고 부품 공급망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보다 약물 거래나 불법 이민의 유입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마약을 해결 못한다면은 관세 계속 매길 거야. 멕시코한테. 중국한테도 하는 얘기죠. 마약과 무역을 트럼프가 연계시킨 것은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돌파 강한 트럼프라는 소제목으로, 불명한 것은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상당히 약하고 트럼프는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서 보듯이 어쨌든 국민의 여론은 반대하는 거고, 강행을 한다면은 일본도 적대 국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보면 중국이 지경학적 리스크인 것과 마찬가지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도 지경학적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국도 적이고 중국도 적이라면 지경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경제 안전 보장 정책을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분석까지는 했는데, 대응책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그 스즈키 히토루라는 사람은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고 직영학 연구소를 만드는 소장이고 1970년대생 아주 어린 애군요. 영국 서섹스 대학 유럽연구소 현대유럽 연구전공 박사과정 수료했다.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은 잘하죠. 그러나 그러면 대안이 뭐야에 대해서는 별로 신통입니다. 이민 배제, 트럼프와 그를 지지한 마가주의자의 정책, 무너져가는 미국의 전제와 앞으로 30년간 세계에서 일어날 일. 사회학자 시즘의 다이자브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민을 배제하고 싶은 것은 이민자 출신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유를 했는데 학급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반장 유형의 후보는 싫어서 반대 유형으로 투자했다. 이 뜻은 모범생인 반장을 뽑은 게 아니고 일진 같은 그 문제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매스 디포데이션, 묶음 송환, 강제 출국을 시킨다는 거죠.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민국가. 미국 자체가 이민으로 수립된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민을 안 받겠다. 2024년에 이민법이 사실상 배일 이민법일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본은 상당히 우경화되어 대미 관계가 그때 악화가 됐고, 결론적으로 그게 악화가 된 것이 나중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고 시오니즘이 성행했었다는 역사적 인식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대개 이민을 배제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실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히스패닉 블루워커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카톨릭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히스패닉계 스페인 뭐 이런 쪽이 다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현대 독재자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유럽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은 독재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 그런 현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잘못하면은 그 독재 국가가 될 거 아닌가 이런 게 숨어져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왜냐? 카톨릭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권위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쪽이 그 저항 정신이나 이런 거 말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남미 쪽이 근데 카톨릭은 산업 국가에서 발전된 게 아니고 농업 중심 국가에서 카톨릭이 유지가 되죠. 그래야 중앙 집권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미국은 교회나 종파를 독립할 때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속 국가로 삼기로 했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배경은 카톨릭하면 권위주의 종파로 알려졌고 지금은 카톨릭이 미국 전체 인구의 20% 남짓 7천만 명 정도 차지한다. 꽤 많네요. 카톨릭은 긴 것에 간결하게 4대주의자이자 대가족주의적이다. 이게 농경사회나 적합한 건데 중세시대 지금은 아니야 싶은데 이 공화당 멘탈리티가 에반젤리컬스라고 그러는데 복음파 에반젤리온이라고도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여기에 카톨릭도 가세했다. 예를 들어 낙태에 관해서는 어느 쪽도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보수파로 트럼프 서포터가 되고 있다. 카톨릭이. 복음파 플러스 카톨릭 연합으로 미국의 기독교 다수파를 구성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고 마는 것이다.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100이나 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독재자와 딜로 세계 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독재자끼리 거래하면 번거롭고 장완 협상 같은 거는 안 해도 된다 이게요. 딜의 특징은 상대로부터 취도 취하지만 이쪽으로부터도 준다는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 한다는 거죠. 대신 중국 EV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흡수 합병해서 전 세계에 팔아넘긴다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하고 딜을 해가지고 독재자가 톱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을 압박해 성립되고 있는 체제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딜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전제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일본의 식자들의 견해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듯하다. 그저 댓글처럼 일본 제일주의를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일본이 처한 처지가 그럼 어떤 거냐. 분석을 하면 대책이 서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들은 잘하죠. 전문가들이.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먼저 미국의 속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계 권위주의 국가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김일성, 김정일 때에 비해 국내가 느슨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네요. 김정은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 같아 후계 문제로 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30년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분출될 것이다. 일본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준비해서 최선의 액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경제력이 갈수록 가난한 만큼 일본 자신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네요. 제대로 머리를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글을 잘 제시한 것 같습니다. 댓글에 KAZ 뭐라고 나가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 또 일어난다. 요즘 뭐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일본에서는 세계 정세에 말려들어 타국에 맞출 수밖에 없다. 정말 전쟁이 하고 싶지 않다면 세계 강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일본에 맞출 정도는 되어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은 아직 일본에는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조금은 좀 있으니까 진심을 내어 세계를 내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일본은 하면 되니까 이상한 상냥함 정도 좀 버리고 옛날에 사무라이 정신으로 일본 제1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던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데 슬프지만 이것이 세계 질서가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게 하는 괴로움이지. 근데 2차 대전 패망 후에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제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 추억을 살리고 싶은 모양이죠. 일본도 뭐 고민이 많겠지만 특별한 대안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많은 뉴스들은 기후변화, 인구 감소, 탈세계화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 앞의 내용대로 30년, 북한에 대해서 3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그렇게 기다릴 시간은 개인적으로 수명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은 해체되어 만주가 별도 독립국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그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길은 미국과의 철저한 동맹 광합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제일주의는 탈세계화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맹관계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명쾌한 대책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안 보인다. 혼돈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그래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천궁2보다 높은 고도소 요격, 한국형 사드, LSAM 독자 개발,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오후에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캡처했다는 건데요. 요격 미사일, 장거리 레이더 및 작전 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천궁2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능력을 재확인한 쾌거다. 이건환 국방과학연구소장. 2015년부터 개발에 1조 2천억 원이 투자된 LSAM 탄도미사일 종만달개 상층 방어체계다.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 구현을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다. 다만 요격고도는 LSAM보다 사드가 더 높은데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나름대로 잘 성공했다 이거죠. 국방부는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됐다고 했다. 요격용 유도탄의 경우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 요격, 히트킬 방식을 또 채택했다. 이게 방어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런 소문을 미리 알고 찾아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또 우리 푸틴이 뭐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미국의 그 미사일 배치 때문에 한 얘기도 들리지만은 한국의 이 발전하는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등이 해서 한번 붙어볼래 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국방 방위 능력은 계속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제가 좀 다소 디프레이션이 되더라도 우리는 방위 산업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